프로토콜 상호작용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기서는 선택 프로토콜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설명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프로토콜 상호작용 공격이 뭔지를 좀 설명드리는 게 더 간단하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이 프로토콜을 독립적으로 분석했을 때 안전하다라고 분석이 됐어요. 그랬는데 공격자가 이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거 자체가 안전하니까 이 자체로는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새로운 프로토콜을 디자인했어요. 새로운 프로토콜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여기서 쓰는 키랑 여기서 쓰는 키를 같게끔 똑같은 키를 쓰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서 두 개의 키가 두 개의 프로토콜이 동시에 이제 존재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격자는 여기 있는 메시지를 가져다가 요 프로토콜을 공격하는 거예요. 즉 하나의 프로토콜이 그 자체로만 안전하다고 해서 거기서 분석이 끝나면 안 되고, 만약 그 프로토콜에 사용하는 키를 또 다른 프로토콜에 쓰면 그 프로토콜과 이 프로토콜을 같이 놓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전한 프로토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격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쓰게끔만 하게 되면 안전한 프로토콜도 쉽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타입 공격이라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걸 놓고 요걸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프로토콜을 사용자들한테 실시에 쓰게끔, 만약에 요 프로토콜 쓸 때 사용한 키와 요 프로토콜 쓸 때 사용한 키가 다르면 서로 독립적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전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키를, 똑같은 알고리즘을 쓰게 되게 되면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은 같은 종류의 암호문들이 교환되기 때문에 여기서 쓴 암호문을 여기다 갖다 쓸 수 있고, 또 여기서 쓴 암호문을 여기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프로토콜 상호작용 공격이라 그러고, 어떤 특정한 프로토콜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을 선택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는 건데, 뭐 이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키는 딱 한 가지 용도로만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키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게 되면은 프로토콜 하나만 독립적으로 놓고 분석하면 안 되고, 그 키가 쓰는 모든 프로토콜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안전성을 논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프로토콜 상호작용이 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독립적으로 안전한 프로토콜도 그 프로토콜을 공격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어가지고 쓰게끔만 하면 쉽게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드릴 내용은, 아까도 중간중간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세션 키를 확립해서 사용할 때 이 세션 키가 매번 다른 세션 키를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은 세션 키가 노출됐을 때 어떤 파급 효과를 해당 세션으로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새로운 세션 키를 확립하려고 하면은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용이라는 것이 키 확립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요 과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한 번 확립한 세션 키를 한 번만 썼었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으로 한 번 확립한 세션 키를 여러 번 쓰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왜냐하면은 매번 새로운 세션 키를 확립하려다 보니까 매번 키 확립 프로토콜을 수행해야 돼야 되고, 그 키 확립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 비용이 환경에 따라서는 이제 부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확립한 세션 키를 여러 번 사용하게 하는 방식들이 제안됐고, 한 번에 하나의 세션 키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확립하는 그런 방식도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립한 세션 키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을 티켓 방식이라고 그러고, 여러 개를 확립해서 쓰는 것을 다중 벡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켓 방식, 다중 벡터 방식을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티켓 방식은 세션 키를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죠. 예전에는 세션 키를 확립한 다음에 쓰고 바로 버렸어요. 근데 티켓 방식은 한 번 확립한 세션 키를 한 세션 말고 여러 세션에 걸쳐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세션 키를 또 안전하게 사용자가 보관해야 되겠죠. 그 비용, 키 관리 및 저장 공간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티켓 방식의 경우에는 하나의 비밀키를 여러 세션에 사용하므로 안전성도 근본적으로 약해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쓸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켓 기반 프로토콜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티켓 기반은 확립된 세션 키를 여러 번 쓰는 건데, 여러 번 쓰는 거를 몇 번 쓰냐? 그래서 보통 티켓 기반 프로토콜은 유효기간을 둬서 유효기간 동안에는 계속 쓸 수 있게, 뭐 8시간, 뭐 24시간, 하루 동안에는 새로운 세션 키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세션 키를 계속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티켓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이 티켓 안에는 세션 키가 들어있고, 세션 키의 용도, 누가 쓰는 티켓이냐, 그리고 사용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기간. 그래서 마치 우리가 티켓을 발급받아서 티켓을 여러 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사서 내가 필요한 만큼 그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티켓을 사지 않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켓은 누가 유지하냐면 사용자가 유지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유지해서 그 쓰고 싶은 데다가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물원이면 동물원에다 제시하는 거예요.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사서 사용자가 티켓을 들고 동물원 가서 보여주고 유효기간이 아직 유효하면 입장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티켓 방식, 티켓 기반 프로토콜에서는 참여자가 티켓을 발급하는 참여자가 있고, 티켓을 발급받는 사용자가 있고, 제시된 티켓을 검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같은 예제에서는 발급하는 참여자가 인터파크가 되겠고, 여기가 일반적인 사용자가 되겠고, 여기가 동물원, 뭐 극장 이런 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티켓의 어떤 암호문 형태로 보시면 이렇게 보통 만들어져요. 그래서 TS, 티켓의 시작 시간이에요. 그리고 TE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L이라고 써놨어요. 라이프타임, 8시간. 그럼 끝나는 시간은 TS와 8시간 있으면 알죠. 끝나는 시간을. 그렇게 TS, TE를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컴퓨팅에서는 시작 시간과 요 기간, 뭐 8시간이면 8시간, 12시간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세션 키. 그리고 요 세션 키를 쓴 사용이 누구냐? A라는 사용자가 써야 된다. 그러면 나는 이 키는 KBS, B와 S, 서버가 발급해서 누가 확인해야 되냐면 B가 확인하는 거예요. B가 누구예요? 동물원, 극장 이런 데고, S가 인터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가 사용자예요. 김상진. 그럼 김상진이 이 티켓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김상진은 이 티켓을 B, 극장에 제시하고 내가 김상진임을 증명해야 돼.
김상진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 KAB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보여주면 돼요. 요 KAB를.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티켓을 하나 주고 또 요 KAB를 KAS로 암호해서 사용자한테도 줍니다. 그럼 사용자는 그걸 풀어가지고 티켓 안에 포함된 키를 별도로 갖고 있고 이 B랑 접속하고 싶을 때마다 요 티켓을 제시하고 나 KAB를 알고 있으니까 그 KAB로 다른 값을 암호해서 줌으로써 나는 A다. 왜? 나는 KAB를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티켓 기반 프로토콜. 그래서 티켓 기반 프로토콜로 가장 유명한 프로토콜이 커버로스라는 프로토콜이에요. 커버로스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나? 없겠지. 되게 유명한 프로토콜인데 요즘은 거의 안 쓰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워크스테이션 서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텔넷을 접속해서 원격으로 프로그래밍도 하고, 뭐도 하고, 프로그램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리눅스 컴퓨터에 이렇게 접속하듯이.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접속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텔넷 프로토콜이에요. 텔넷. 요즘도 텔넷을 쓸 수 있죠. 그렇죠? 리눅스 같은 서버에 텔넷을 접속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리눅스 명령을 내려가지고 내가 원격에서 그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FTP라는 프로토콜 들어봤나?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FTP, 옛날에는 FTP 서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접속해서 소프트웨어들 다운받고 뭐 영상들 다운받고, 영상들은 옛날에 없었지만 그런 서버들이었고, 팝은 알겠네. 메일. 메일을 받을 때 쓰는 프로토콜이 팝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은 이제 서버가 운영하는 프로토콜들인데 보통은 사용자를 인증해서 이제 서비스를 허용하죠. 근데 서비스를 인증할 때 쓰는 방식이 계정명, 패스워드예요. 계정명, 패스워드. 근데 이 세 개는 다 공통적으로 암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암호 프로토콜은 아니라는 거지. 공격자를 가정 안 해. 그리고 이제 약속은 계정명과 패스워드. 그러니까 계정명과 패스워드가 어떻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호하지 않는 상태로 네트워크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킷을 스니퍼링, 그러니까 패킷만 관찰하고 있으면 사용자들의 패스워드들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개발된 것이 커버로스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접속할 때 그 앞단에 인증하는 부분을 커버로스로 대신하는 거예요. 커버로스. 그래서 커버로스. 그래서 이 커버로스 시스템은 아까 얘기한 게 인증 서버, 응용 서버, 사용자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티켓을 발급하는 서버, 그 다음에 티켓을 보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버, 그리고 사용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서버가 있고 응용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는데 이 커버로스는 인증 서버와 응용 서버 사이에 티켓 승인 서버라는 것을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인증 서버에 가서 티켓을 발급받고 그 티켓을 이용해서 티켓 승인 서버에 가서 티켓을 발급받고 그 티켓을 가지고 응용 서버에 접근해가지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용자는 티켓, 인증 서버한테 티켓을 요구하고 그 티켓으로 서비스한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티켓, 그란팅 서버, 티켓 승인 서버한테 티켓을 요청하고 그 티켓 가지고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자가 자신이 인증할 때 그 기본적인 방법으로 인증하는 때는 인증 서버하고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서버하고 인증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커버로스의 기법을 가지고 다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안전해지는 거죠. 요 단계만 이제 과거 스타일은 아닌데 하여튼 인증, 사용자가 인증
자기의 패스워드 입력하고 뭔가 그 조금 더 덜 안전한 키 갖고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요거 하고 나서 티켓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얘랑 할 수 있는 티켓을 갖고 있으면 다시 AS로 가지 않고 내가 또 다른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티켓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FTP 지금 필요해. 그 다음에 POP 필요해. 그러면 또 인증 서버하고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요 티켓을 갖고 있으니까 얘한테 가서 POP 티켓, 뭐 FTP 티켓, 텔레 티켓 뭐 이런 걸 달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줄이는 거죠. 그래서 SSO라는 개념도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데 SSO라는 건 싱글 사인온 한 번만 인증하고 서비스를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비슷하게 인증 서버하고 한 번만 하고 나서 요 티켓이 유효한 동안에는 인증 서버하고는 접속하지 않고 나머지를 통해서 다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별로 프로토콜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A야 티켓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서버가 티켓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티켓은 티켓 승인 서버하고 쓸 티켓이고요. 티켓의 구성 요소에는 시작 시간, 끝 시간 또는 수명, 그 다음에 세션 키, 그 사용자, 이 티켓 쓸 수 있는 사용자가 누구냐 이 정보를 티켓을 발급하고 티켓은 티켓의 발급자랑 그 티켓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과 공유된 키로 만들어져요. 얘가 봐야 되는 티켓이니까 얘와 얘가 공유되어 있는 키로 암호화돼서 줘요. 그리고 이 사용자는 이 티켓을 쓰기 위해서는 요 세션 키를 알아야 되니까 그 세션 키를 또 얘가 알 수 있는 키로 암호화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요 티켓과 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 티켓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티켓 쓸 때는 티켓을 그대로 주고 요 하나를 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 A야 그리고 현재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세션 키로 암호해서 줘요. 그러면 쟤는 티켓 그란팅 서버는 이 티켓을 받았으니까 우선 티켓을 풀어서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에 문제 없으면 이 세션 키로 요걸 풀어. 그래서 풀어서 여기에 A가 나오고 요 TA가 최근에 이 현재 시간하고 가까우면 오케이 너 A 맞구나 내가 해줄게. 뭐가 필요해? B랑 통신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여기다 B랑 통신하기 위한 티켓을 만들어주고 그 티켓을 쓰기 위한 정보를 또 줘요. 그럼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자는 티켓을 제시해서 서버랑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 확립된 세션 키를 여러 번 쓰는 거예요. 여러 세션 동안. 얼마만큼 쓰냐? 기간을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유효 기간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게 조금 이렇게 제가 설명할 때 어려울 수 있는데 세부적인 것보다도 이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하셔야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분도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때도 상식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시험 볼 때도 중간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내부 내용의 프로토콜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얘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건지 티켓 방식이다. 티켓 방식이라는 것은 세션 키를 한번 확립해서 그냥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정도로 그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죠. 시간을. 그래서 받으면 저 시간이 맞는지 체크하죠. 그 얘기는 얘네들이 다 시간 동기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가 찍은 시간을 얘가 확인하게 되겠고 얘가 찍은 시간을 얘가 확인해요. 그렇죠? 또 A가 찍은 걸 얘가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타임스탬프를 중간중간에 쓰고 있죠. 물론 여기에 일부 난스도 쓰고 있는데 이 티켓 안에는 시간이 들어가게 돼요. 시작 시간, 끝 시간. 그래서 티켓 동기화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돼요. 시간 동기화가.
시간이 동기화 안 돼 있으면 유효한 티켓도 사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티켓이 유효한 티켓으로 또 둔갑될 수도 있고요. 시간을 바꿔버리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 사람들은 티켓 방식에서도 티켓을 누가 발급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 동기화를 필요 없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래서 보통 아까 방식에서는 A가 이 두 개를 하나 놓고 보면 나 티켓 줘. 그럼 티켓 주죠. 그럼 티켓 가지고 요 극장 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에서는 내가 서버한테 안 가고 극장한테 요구합니다. 나 티켓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얘는 티켓을 바로 만들 수는 없고 요거는 만들 수 있는데 요 KAB를 얘가 알 수 있게끔 암호해서 주려면 얘 둘은 사전에 뭔가 약속된 키가 없으니까 못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가 서버에 가서 앨리스라는 애가 나한테 티켓을 달래. 그러면 얘가 키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그거를 풀어서 티켓을 얘가 따로 만들게 됩니다. 티켓을. 그러면 티켓을 얘가 만들고 티켓을 확인을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티켓을 발급하고 그 티켓을 확인하는 것도 누가 해? 극장에서 하죠. 그럼 내가 시간 찍고 내가 확인하면 시간 동기화가 필요 있어요? 내 시간이고 내 시간이 내가 확인하는 거지. 얘가 찍고 얘가 확인해야 되면 요 둘 간에는 시간 동기화가 필요해요. 근데 타임스탬프도 내가 찍고 그걸 확인하는 건 나중에 또 내가 확인하는 거면 타임스탬프를 쓰더라도 시간 동기화 없이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서 얘가 발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확인하는 거예요. TV 얘가 찍고 나중에 이 티켓이 오면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찍고 자기가 나중에 확인해요. 그러면 시간 동기화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되는구나. 시간을 써야 되면 늘 시간 동기화가 필요하고 시간 동기화가 필요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보안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흐름인데 시간을 쓰더라도 그 찍는 사람과 확인하는 사람이 원래는 보통 타임스탬프 프로토콜 설명할 때 다르다 그랬죠. 입증자랑 검증자가 달랐어요. 근데 입증자랑 검증자가 같아버리면 더 이상은 그 시간 동기화 없이도 타임스탬프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중 벡터 방식을 좀 설명드릴게요. 티켓은 한 번 확립된 세션 키를 여러 번 쓰는 건데 다중 벡터는 한 번 요청했을 때 10개, 20개, 30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씩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중 벡터 방식에서는 세션 키는 몇 번 써요? 한 번만 써요. 한 번만. 티켓 방식에서는 세션 키를 몇 번 써요? 여러 번 써요. 그런데 다중 벡터에서는 한 번만 써. 한 번만 쓰지만 내가 발급받을 때 하나를 발급받는 게 아니라 많이 여러 개를 발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내가 클라이언트예요. 내가 핸드폰이에요. 저장 공간이 그렇게 시원치 않고 나한테 많은 메시지가 한꺼번에 오면 내 배터리도 소모되고 별로야. 그래서 사용자에게 다중 벡터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이 서비스를 써야 되는데 많은 정보를 나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별로야. 그건 별로예요. 그런데 이 다중 벡터 방식은 서버가 혹시 다중 벡터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든 게 UMTS 아까 UMTS가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인데요. 유럽에서 쓰고 있는 표준이에요. 통신 표준. 핸드폰에 쓰고 있는 통신 표준이고 3G 지금은 3G보다 4G로 갔을 테겠지만 예전에 유럽에서 또는 중국에서 등에서 썼던 이동통신 표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아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여러분 핸드폰들을 인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UMTS 아카에서는 유럽이라는 게 요즘은 그 유럽 연합이 좀 깨지고 있는데 유럽 연합에서는 원래 유럽 간의 이동은 유럽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자유로워요. 뭐 우리가 뭐 비자를 발급받고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영국 사람이 프랑스를 가면 핸드폰이 이 사업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못 쓰는 게 아니라 가서 로밍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가가지고 그 영국 사용자가 프랑스에 가서 핸드폰을 키면 그 핸드폰을 인증하려는 것은 프랑스에 있는 그 이동통신이겠죠. 근데 이 프랑스에 있는 이동통신 업자는 얘의 정보를 안 갖고 있어. 이 단말과 관련된 정보를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말은 이제 나는 이런 단말이다 해가지고 어떤 값을 주면 이 프랑스에서는 얘는 영국계네. 그래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에 있는 업자한테 얘 정보를 달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핸드폰을 킬 때마다 프랑스에서 이동할 때마다 계속 매번 정보 주세요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프랑스에서 어떤 사용자가 최초로 프랑스계 아닌 애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키면 그 나라한테 가서 얘를 인증하기 위한 정보를 달라 그래요. 근데 달라 그러면 한꺼번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여러 개의 벡터를 줘요.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이 벡터를 다 쓸 때까지는 영국에 다시 안 물어보는 거예요. 독일에 안 물어보고 이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그래서 다중 벡터 방식에서는 이런 데에서는 홈이라는 데가 있고요. 포린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어요. 홈 네트워크, 포린 네트워크. 그럼 영국 사람은 영국이 홈이겠죠. 그렇죠? 영국 사람이 프랑스에 가면 포린 네트워크에 간 거예요. 그러면 영국 사람이 포린 네트워크에 가면 그 포린 네트워크가 홈 네트워크, 그 사람의 홈 네트워크한테 인증 정보를 달라 그래요. 이 사람을 인증할 수 있는 정보. 그러면 홈 네트워크가 이 포린 네트워크한테, 비지팅 네트워크한테 다중 벡터를 줍니다. 그러면 그 다중 벡터를 가지고 이 사용자하고 계속 통신을 해요. 다 쓸 때까지. 다 쓰면 다시 또 영국 가서 또 왕창 달라 그래요. 그래서 요 사이, 홈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와의 그 왔다 갔다 하는 통신을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얘는 어떤 방식을 쓴다? 다중 벡터 방식을 쓰는 거예요. UMTS. 그래서 MS는 IMSI, 우리도 아마 이 번호는 쓸 거예요. IMSI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기계는 IMSI라고 하는 독특한 식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식별자를 보면 얘가 어느 나라 회사에 그 소속된 인증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IMSI를 매번 내가 인증할 때마다 IMSI를 쓰게 되면 나의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될까? 노출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 번 IMSI를 내가 프랑스 가서 썼어요. IMSI를 최초로는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사용자가 한국 사람 건지 한국인지 뭐 독일인지 이탈리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이 어떤 특정한 모바일 단말이 어디 나라 건지 알려면은 IMSI를 한번 봐야 돼. 그래서 IMSI를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TMSI라는 걸 발급해 줘요. 그럼 넌 돌아다니면서 이제 IMSI 쓰지 말고 TMSI를 써라. 근데 TMS를 쓰라고 하는데 이 TMSI가 안 변해. 그럼 어떤 문제가 있나? 우리 배웠잖아요. TMS는 익명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익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국 사용자인데 프랑스 가서 익명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TMSI는 안 변해. 그러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봤을 때 불연결성이 제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TMSI가 어느 사용자 건지 알면 그 사용자가 그 프랑스 내에 어디서 왔다 갔다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는 다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보시면서 그 프라이버시를 논할 때
아, 얘가 익명을 쓰는구나. 그럼 익명을 썼을 때는 똑같은 익명을 계속 쓰는 건지 주기적으로 바꾸는 건지 보면 얼마나 프라이버시를 잘 보호하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TMS 쓰고요. MS는 이제 이런 아까 내가 말로 설명드린 것처럼 홈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는데 얘가 SN, 서빙 네트워크, 포린 네트워크에 가게 되면 이 포린 네트워크가 홈 네트워크한테 다중 벡터를 요구하게 되겠고 다중 벡터를 홈 네트워크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빙 네트워크에 줘요. 그러면 이 다중 벡터를 가지고 SN과 포린 네트워크, 서빙 네트워크와 MS가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을 쓰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인증 벡터는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거예요. 세션 키는 한 번 쓰고 버려요. 그러니까 다중 벡터가 100개 있으면 100번 뭔가 인증을 하고 포린 네트워크 하면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 쓰는데 그러면 한 번 쓴 거를 또 안 쓰게 어떻게 하냐?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중 벡터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포린 네트워크가 티켓 같은 것을 모바일 단말한테 제시하겠지. 그럼 모바일 단말이 그걸 풀어서 뭔가 값을 줘요. 그러면 그 값을 보고 아 얘가 그 벡터를 쓸 수 있는 애구나 아니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션 키가 확립돼서 그 다음부터는 세션 키를 가지고 암호 통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중 벡터는 그 특정 벡터는 한 번만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 아카에서는 카운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돼요. 5번을 썼는데 갑자기 3번짜리가 와. 그러면 안 써요. 버려요. 7번이 와요. 그럼 7번 써요. 근데 6번이 와요. 안 써요. 그런 식으로 이 번호가 증가되고 한 번호는 한 번만 쓰고 사용자는 안 쓰게 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 자세한 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열심히 소개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암호 기술을 좀 전공하면 공부해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개를 이 AVI를 여러 개 준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OSI라고 있는 게 있고 XRES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OSI를 이 서빙 네트워크, 비지팅 네트워크, 포린 네트워크가 단말한테 주면 얘는 요걸 풀어서 값을 줘요. 값을 주는데 이 값을 얘는 또 확인 못해. 그래서 얘를 뭘 가지고 확인하냐면 제가 만들어준 요 값을 가지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홈 네트워크가 답도 다 줘. 그래서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줬을 때 이런 답 와야 돼. 그럼 이런 답이 어떤 답이에요? 답도 줘요. 그러면 얘가 이거 주고 답 보면 그 홈 네트워크에 줬던 답하고 얘가 맞는 답이 같은지 보고 같으면 인증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OSI는 한 번만 쓰게끔 여기에 카운터 정보가 들어있어요. 카운터 정보.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티켓, 다중 벡터 뭐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프로토콜 실제 예제, 뭐 아까 것도 실제 예제지만 키 확립 프로토콜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을 한 두 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게 TLS예요. TLS인데 TLS는 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에 사용하는 키 확립 프로토콜이고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여러분도 모르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HTTPS 뭐 쓰면은 다 TLS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TLS도 버전업이 많이 됐고 세부적인 같은 1.3이라고 해도 RSA 쓰는 버전, DPL만 쓰는 버전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보장해 주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건 RSA 방식을 써요. 근데 RSA 방식은 그 전반의 안전성이 보장이 안 돼요. 서버에 장기간 키가 노출되면 세션 키들이 과거 세션 키들이 다 노출됩니다. 왜? 그거 갖고 암호화돼서 교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 TLS에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적인 그 실제 필드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은 요 앞에서 사용자랑 서버 간에, 여기서는 브라우저와 서버 간에 협상을 해요. 프로토콜 실제 진행하기 전에 협상을 해요. 근데 협상을 하는데 무슨 협상을 하냐면 어떤 암호 알고리즘 쓸지, 어떤 세부 버전을 쓸지를 협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마다 지원하는 알고리즘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알고리즘이 다를 수도 있고 나라마다 또 특색이 다를 수도 있어요. 룰들이. 그래서 난 서버인데 너 클라이언트는 뭘 할 수 있니?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 뭘로 했으면 좋겠니? 하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RSA로 합시다. 그럼 RSA로 하는 거고 DPLM으로 합시다. 그럼 DPLM으로 할 수도 있고 나는 AS 대칭 아마 나중에 AS를 쓸래. 그럼 AS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어떤 프로토콜이 특정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끔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콜 시작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와 서버 또는 당사자들끼리 크립토그래피 협상을 해요. 암호 협상. 무슨 알고리즘 쓸래? 무슨 기법 쓸래? 이런 걸 협상하고 나서 그 협상에 맞게끔 이제 쓰게 됩니다. 그것은 이식성, 여러 다양한 종류의 브라우저들을 지원하겠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뒤로 넘어가는데 얘는 한 번에 4개의 키를 확립해요. 한 번에 4개를 확립하는데 그 4개를 요번에 쓰고 다음에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4개를 확립해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쓰는 거 2개, 서버가 쓰는 게 2개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때 쓰는 게 K1이면 요때는 K2를 쓰는 거예요. 방향마다 다른 키를 쓴다는 거예요. 다 세션 키인데 키를 다르게 쓴다. 그러면 예전에 봤던 때 뭐 1번 메시지 걸 2번 갖다 쓰고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2번에 쓰는 그 키랑 1번에 쓰는 키는 기본적으로 다른 키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런 것들은 세션을 확립한 다음에 그 세션 키를 그 하나만 가지고 내가 보낼 때, 저쪽에서 보낼 때 같은 키를 쓰지 않고 비밀 정보가 있으니까 이 비밀 정보 하나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한 3, 4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키, 네가 쓰는 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암호에서 주는 키랑 내가 암호에서 주는 키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갖고는 있어야지 풀어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메신저 얘기를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메신저. 메신저는 이슈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카톡을 하고 있는데 그 카톡 내용이 누구설이 안 되게 노출이 안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제3자들한테도 노출이 되기 원하지 않고 또 서버한테도 노출이 안 되고 서버한테 노출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정원이 이 영장 들고 가면 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장을 들고 가도 여러분들이 교환했던 그 메시지들을 못 보게끔 하기 위해서 요즘 쉽게 쓰는 게 뭐예요? 쉽게 쓰는 거. 영장을 내가 국정원이야. 아니, 국정원이 아니고 검찰이야. 국정원이 검찰, 그치? 검찰이 영장을 들고 카톡에 갔어요. 그래서 김상진이 그 카톡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 달라. 근데 카톡이 못 줘. 왜 못 줄까요? 그렇죠. 저장을 안 해놓고 있어서. 즉 요즘은 저장하는 기간을 사용자가 지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한 것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지나면 지워라. 뭐 하루, 뭐 며칠간, 뭐 즉시
그래서 보통 비밀 채팅은 즉시 지우게끔, 상대방이 수신하면 즉시 지우게끔 보통 그런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서버에 있냐 없냐. 근데 서버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카톡이 우리 말대로 1시간마다 지우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할까? 텔레그램은 뭐가 되고 뭐 왓츠앱도 되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카톡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 카톡 신뢰 못해. 근데 왜 외국 업체 중에 어떤 업체들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왜 신뢰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신뢰 못하나? 근데 기본적으로 그쪽 사람들은 소스를 오픈해요. 소스를 오픈해. 소스를 오픈하는데 그 오픈한 소스와 실제 쓰고 있는 소스가 같은 건지 그렇게까지 시험은 안 되는데 어쨌든 소스를 오픈해요. 오픈 소프트예요. 소스를 오픈해요. 소스를 오픈하면 저 같은 사람 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 아, 저건 지우는구나. 소스를 보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잖아요. 소스를 오픈해요. 소스를 오픈하는 게 이 신뢰를 주는 되게 그런 거예요. 물론 소스를 오픈하면 내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카톡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싫다는 거지. 소스를 오픈해요. 그래서 근데 외부 업체들은 특히 보안 쪽 같은 분들은 막 소스를 오픈해요. 그래서 이 소스가 오픈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가 또 이 카톡 메신저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높냐 낮냐를 따지게 돼요. 제가 요 최근에 그 인터넷 뒤져본 결과 카톡은 기술 문서도 안 내놓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시그널이나 뭐 이런 텔레그램 가면 기술 문서 있어. 소스도 오픈되어 있고 기술 문서도 있어요. 그럼 기술 문서를 보면 어떤 암호 프로토콜 어떻게 써서 메시지를 암호해서 교환한다는 것도 있고, 그게 맞게 되어 있는지는 프로토콜 보면 그 스펙대로 구현되어 있구나 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 프로토콜의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오픈 소프트웨어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시그널 프로토콜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종단간 키확립 프로토콜인데, 종단간이라는 게 제가 어떤 사용자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 암호화를 내가 하면 풀리는 게 저기 가서 풀리는 거예요. 저 사용자한테 가서. 그러면 서버도 받는 것은 뭐예요? 암호화된 상태죠. 서버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나하고 서버 간에는 암호화를 해. 근데 서버는 풀어서 평문으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갈 때 다시 또 암호해서 줘요. 그러면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화 내용을 못 보죠. 그렇지만 서버는 봐. 그리고 서버는 영장이 오면 줘. 그렇죠? 안 줄 수 없지. 줘요. 그럼 영장을 와더라도 안 주려면 그 기간에 또 삭제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메신저들은 일반적인 프로토콜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키 확립 프로토콜을 그대로 메신저에 갖다가 옮겨서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도 되는데 좀 안 맞겠지.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 상대방이 오프라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이 친구는 카톡이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꺼져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친구하고 키 확립을 못하죠. 있어야 뭐 DPL만 할 텐데 안 돼 있어. 그럼 못해. 그러면 종단간 암호화를 제공 못하냐?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오프라인일 수 있다. 기존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상대방이 다 온라인이야. 그래서 메시지 주고받아서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랑 서로 통신해가지고 키 확립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그리고 카톡 같은 우리 메신저에 사용하는 형태를 봤더니 대화가 불연속적으로 기간의 전 없이 계속될 수 있어요. 저도 요즘은 이제 카톡 한번 보내놓고는 그 카톡방을 안 없애잖아. 그리고 그 친구가 막 수시로 그 방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그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키 확립을 또 새로 하냐? 그건 좀 또 문제일 수 있고, 뭔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지금 통신을 한 흔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내가 통신해야 돼. 그럼 새로 키 확립해야 되지. 확립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문제, 요 오프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PL만 하기 위한 값들을 미리 서버에 왕창 저장해 놔요. 그러니까 원래 GA 주면 얘가 GB 줘야 되잖아. 근데 GB가 얘가 못 줘. 줄 수가 없지. 얘가 오프라인이면. 내가 통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GA를 줘서 너 GB 줘. 그럼 우리 세션키 그걸로 만들어서 종단과 암호하자라고 하는데 얘가 오프라인이야. GB가 없어.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서버에 GB1, GB2 쫙 해서 GB100, 100개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100개를 저장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B1, B2에서 B100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사용자가 갖고 있어야 돼. 내 카톡이 갖고 있어야 돼.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메시지를 보내놔야 되잖아.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 친구가 나중에 온라인 시키면 풀어봐야 돼. 그러면 내가 GB2를 써서 내 A랑 했어. 그러면 내 메시지 GA랑 B2만 있으면 얘도 세션 키를 만들어서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용자들도 요 값들을 보관해야 되고, 요 값들 보관한다는 것이 이제 보안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얘는 이거를 또 자세히 설명하려면 머리 아프고 시간도 다 됐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여기다 쓸게요. GA를 줘서 세션 키를 만들려면 제가 GB를 줘야 되잖아. 그럼 GB가 없어. 그럼 얘가 갖고 와서 세션 키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래서 A는 세션 키가 있고 이 B는 아직 없어. B는 온라인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메시지 보내는데 하나만 보내지 않고 여러 개를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응답이 와요. 그럼 여기 올 때까지는 같은 키를 쓰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올 때마다 세션 키를 새로 성립해요. 세션 키를 새로 확립해요. 요 그림에서 보는 요 부분이 세션 키를 새로 확립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는 매 메시지마다 다른 키를 써요. 그러니까 요게 K1이면 K2, K3, K4 이렇게 암호하는 서로 다른 키로. 그런데 요 키부터 요렇게는 계산이 돼요. 이렇게 내려갈 때. 거꾸로는 안 돼. 거꾸로는. 얘를 알아도 이 위에 거는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바꿔. 또 메시지 암호화 또 바꿔. 그러니까 시그널은 내가 메시지를 새로 보내면 DPL만 값을 거기다 얹혀서 보내요. 그러면 받은 걸 가지고 또 DPL만 계산해서 또 계산하고. 그러니까 보통 GA1, GB0 이렇게 가면 얘는 GA1, 이상하다. GA1B0를 썼으면 얘는 A1, B1 그러면 GA2, B2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좀 맞는 수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내가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새로운 DPL만 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요 그룹에 있는 키랑 요 그룹에 있는 키는 전혀 다른 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뭔가 안전하냐 그러면 이 주고받는 메시지를 가지고서는 그리고 거기 중에 어떤 하나의 일부 키를 내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메시지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시그널 프로토콜은. 카톡은 어떻게 하냐 알 수 없어. 뭐라는지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서 한다는데. 근데 뭘 어떻게 하는지는 기술 문서를 안 내놓고 있으니까 그 기술 문서 연락해봐요. 하광성 선배나 조희돈 선배 같이 카톡 다녀보고 왜 그거 공개 안 하냐. 그럼 내 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 그럴 거예요. 어쨌든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가 안 돼. 카톡은. 다른 앱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이 시그널 프로토콜이 가장 많이 그 메신저를 보완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